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11화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영진입니다. 스튜디오에 오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챔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북입니다. 네, 오늘 녹화는 좀 특별한데요. 이제 책방 기자의 2021년 마지막 녹화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좀 날이 더웠던 것 같은데 이제 막 눈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연말 분위기도 이제 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책방 기자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 책방 기자가 첫 녹화본이 올라간 게 7월 초일 텐데요. 딱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 6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성과도 보였고, 그 성과를 보인 만큼 또 저희 되게 내부적으로는 되게 뿌듯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폭설도 내려왔잖아요. 폭설도 내려오고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폭증하는 바람에 거리두기가 또 연장되면서 뭐 자영업자분들은 되게 힘든 연말을 보내실 것 같고, 직장인분들은 지인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원북 씨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뭐 여기 계신 두 분도 일단 겉으로는 상태가 좋으신 것 같은데 뭐 각자 어떤 일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 그러니까 아까 영지 씨가 내년에는 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어가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안 하는 것도 새로운. 네, 그러면 이제 책방 기자 11-1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책방 기자 하면서 이제 다룬 대부분의 책이 소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과학 서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룰 책은 정치 관련 서적입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에 대한 책인데요.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되기도 해요. 정치 주제로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잖아요. 좀 불이 붙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번 책은 바로 강준만 교수님의 인물과 사상 1호입니다. 네, 이 월간 인물과 사상은 그 창간 준비호인 1998년 4월호를 시작으로 이 독자들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내걸었던 슬로건이 성역과 금기에 도전한다 였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유명인들을 이제 정조준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9월호, 통관으로 치면 257호를 마지막으로 이 발행을 멈추었었는데요. 당시 발행인인 이 강준우 씨가 지난 20여 년 격변의 한국 사회에 정의와 개혁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다. 독자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이 월간 인물관 사상의 실용적 가치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음을 인정하면서 이 무기한 휴관을 결정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강준만 교수님의 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휴관 결정에 좀 마음 아파했을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강준만 교수님이 이제 2021년 6월부터 개간 형식으로 인물과 사상을 재출간하겠다 밝혔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한 이유이기도 하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해볼 생각이다 라고 당시 말했는데 이제 이쯤 되면 원북 씨가 슬슬 이제 시작해야죠. 예. 네,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매주 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기대해 주셔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네, 강준만 교수는 1956년생 전라남도 목포 출신이시고요. 1980년도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1982년에 중앙일보 19기 수습기자로 입사합니다. 하지만 기자 생활을 그리 오래 하진 않고 바로 그만두고 MBC 라디오계 PD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근데 라디오 PD도 오래 하시진 않으셨어요. 바로 1984년에 미국 조지아 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1988년에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같은 신문방송학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듬해인 1989년부터 현재 올해 2월까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로 교수로 재직하셨고 지난 2월에 퇴직하시고 전업작가로 돌아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뭐 약간 타임라인을 그려놓고 읽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그럼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강준만 교수는 지난 30년간 약 200권가량의 책을 썼는데요. 동시대 한국인 중에 그보다 책을 많이 쓴 작가는 찾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200권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200권 중에 혹시 원북씨 생각나는 책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인물과 이거 말고요. 사상 이거 말고요. 자연스러워서요.
되게 뭐 많겠죠. 강준만 작가 하시면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한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네, 다음. 네, 이제 11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물과 사상 1번 호에는 이제 총 10명의 인물에 대한 분석글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또 방송인 김어준 씨까지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 10명을 다 다루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화에서는 좀 이전과 다르게 진행해 보려고 해요. 1부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다루고 2부에서는 이제 두 거대 양당의 유력 대선 후보 윤석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소감을 들어보려 하는데 두 분은 어떠셨나요? 일단 여러 10명 중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좀 가장 관심 깊게 봤는데 정말 신랄한 비판을 하세요. 강준만 교수께서 고집을 소신으로 착각하는 비극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신이 아니라 고집이고 그 고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 고집을 위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지 말고 좀 사람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역대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합치면 8번 정도를 진행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150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5회 한 거와 비교해도 많은 회견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패싱 인사를 34번째나 강행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4명 더 많은 야당 패싱 인사입니다. 김재표는 어땠어요? 저는 일단 이번 책의 제목에부터 등장하는 게 김종인이잖아요. 김종인 파트를 별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관심 있게 봤습니다. 어쨌든 제목에 뽑고 이러면은 제일 비중 있게 뒀다고 봐도 이제 무방하기 때문에 김종인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하려고 노력해요. 강준만 교수가. 물론 이제 뒤에서도 얘기가 좀 나옵니다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 왜냐면 어쨌든 글쓴이의 주관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보더라도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일단 나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간 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정상에 서서 그 시기에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진짜 웬만한 것에는 다 등장을 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이 사람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를 나눠 설명한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전 방송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정치 관련 인물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고 그 사람들의 이력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진 못하잖아요.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무위키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 나무위키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제가 좀 읽은 느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약간 좀 죄송합니다만, 편집하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좀 짭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분 이제 강진만 교수의 뭔가 품격이 더해지고 좀 약간 전문적인 시각과 분석이 더해지고 거기에 이제 글솜씨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좀 약간 읽고 나서 뭔가 머릿속에 많은 걸 들고 간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 편에서도 이게 비중이 좀 차이가 날 뿐이지 거의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책의 포문을 여는 인물에 대해서 또 마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준만 교수가 김종인 위원장을 표현하는 말이 이제 책에서 단독자이기도 하고 꽤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책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묻는 게 왜 단독자 김종인은 늘 배신을 당하는가라는 물음을 하면서 이제 책을 시작해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을 수식하는 말은 정말 다양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기도 하죠. 누군가는 비대위원장으로 활약하는 그를 두고 정당 소생술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는 그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의도의 차르, 상황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인데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실력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많다고 하네요. 강준만 교수 역시 나 역시 김종인의 정치적 역량을 높게 평가한다
나는 그가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에서 강준만 교수는 김종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런 강준만마저도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국민의당 대표이자 지금도 이제 대선 후보로 또다시 나온 안철수 후보와의 그 갈등 국면이죠. 네, 그 부분인데, 이 강준만은 김종인 다음으로, 그러니까 개인적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 냉정함을 꼽았는데, 그러니까 장점으로 본 거죠. 근데 유독 이 안철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냉정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참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이에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이 김종인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를 두고 뭐 정신 이상한 사람 같다, 뭐 떼쓴다, 세상 물정 모른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나친 되게 직설적인 그런 비판을 했잖아요. 거의 비난 수준이죠. 그렇죠. 뭐 레전드죠. 당시 뭐 이런 모습을 두고 이 김종인은 경쟁 상대인 박영선 민주당 후보보다 단일화 대상인 이 안철수 후보를 더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준만 교수도 이를 두고 좀 국민의힘에 영입된 이후에 반하는 자의적 성격의 감정적 대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강준만 교수가 본 김종인의 특징이 단독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이제 김종인 씨가 좀 읍소에 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김종인 위원장 영입했는데 당시 좀 이런 읍소 전략을 펼쳤다고 해요. 반대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내 생각이 옳다, 약간 이렇게 좀 강경한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좀 굽히지 않는 자세를 나타냈다고 하고, 강준만 교수가 보기에는 이 둘의 이러한 차이 때문에 김종인 씨가 이 양 후보가 동일하게 본인한테 손길을 내밀었는데 여기에 좀 다르게 대응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앙금이 지금까지 이어진 이유 역시 좀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죠. 예. 김종인 편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김종인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불러들인 현상이며, 이 현상엔 정당과 다를 바 없는 정파성으로 무장한 언론과 언론인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점에 한해서만큼은 정파성과 진영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김종인의 단독자 기질을 기꺼이 긍정평가하련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사무처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민심을 읽는 정확한 시선, 상식과 원칙에 따른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라고 서울시장 선거를 끝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때 당시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 이후에는 되게 서로가 엄청 싸웠어요. 국민의힘도 막 강도 높게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갔으면 더 이상 참견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고 했는데, 근데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맡아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 승리 요인을 좀 찾아보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김종인 위원장의 첫 행보가 5.18 묘역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가겠냐, 어찌됐건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전신인 정당이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 있더라도 안 갔는데, 이거를 바로 갔고, 그리고 단일화 승리 뒤에도 첫 지역 방문지로 광주를 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준만 교수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밖에도 뭐 진보 의제로 꼽히는 기본소득지를 공약으로 꺼내 들었고,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구속, 그리고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 좀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이제 지지율로서 앞서가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선거의 기재가 아닌가. 어찌됐건 국민이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고, 좀 국민들이 원하는 행동을 적확하게 파악해서 지도자로서 그것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다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약간 쫌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싫으면 계속 욕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욕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욕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박근혜는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데다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화를 낸다, 동네 건달식 정치를 한다라고 비판을 했고, 문재인은 천하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방자하게 굴고 겉과 속이 다르며 주변이 인간관계가 복잡한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가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창출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줘 2번 사과해야 한다고 셀프 디스를 했는데, 나중에 뭐 안철수도 엄청 때렸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침착한 면이 있으면서도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강준만 교수라는 사람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겠습니다만 김종인을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별로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분의 표현 중에 몇 가지 부분들은 좀 뭐 인상적이고 저도 공감이 된다고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대가 만들어낸 일종의 괴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기보다 일단 저는 장사꾼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시즌만 맞아서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홀리고 그로 인해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본인의 어떤 생각이 담긴 정책을 반영을 한다던가 그 정당 강령에 넣는다던가 그 정당이 다음 후보를 통해서 그걸 실현한다던가 그런 거래를 합니다. 거래의 정점이 사실 그 과거 총선에서 본인을 비례대표 굉장히 네, 우선순위에 넣었던 거죠. 그게 그쵸. 사실 거래의 최고의 정점이었죠. 근데 그거는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래서 결국엔 쫓겨났고. 근데 방금도 이제 원북 씨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쫌스럽습니다. 네, 그 쫌스럽다는 게 왜 안 좋은 거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 당연히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종인이 왜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없어진 그 총재라는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전권을 휘두르려고 해요. 무조건 보수 자기 정치. 말을 들어야 되고 자기를 욕하면 안 되고 자기 말이 다 맞고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적인 이제 잔재가 그 총재라는 표현인데 이 사람이 저는 마지막 남은 총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독자는 진짜 좋게 표현을 해준 거고. 근데 총재면 사실 비판도 잘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 책임도 자기가 다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비판에 굉장히 취약하고 자기가 싫은 걸 그대로 드러내고 좀 유화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나이값을 잘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불편하시면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죠 저희한테? 자, 원북 씨 주소는 제가 알려드릴 용의가 있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쪽지를 보내겠습니다. 네, 김정인 위원장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불만 접수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확실히 이제 두 분의 좀 이야기처럼 평가에 대한 톤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갈리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무너져가는 당을 소생시켰다 말하는데 또 반대로 보는 사람은 좀 이제 이분이 어떤 뭐 당을 재건하는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뭐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 같은지를 좀 귀신같이 읽어내고 거기에 붙는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 정치인으로서는 뭐 둘 다 뭐 좋은 능력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번에는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에 섰으니 또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 김정인 위원장 하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웬만한 여의도의 사건에 다 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의도 포레스트 검프라고도 불리는데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역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파성 없는 뭐 철새 그리고 도구로 소모됐다가 이제 버려지는 뭐 그런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이 강준만 교수 생각처럼 한국 정치에서 뭐 김종인에 대한 소구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그걸 선택을 한 거고요. 그걸 부정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네, 선대위 합류 과정에서도 사실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책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부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 집에 찾아가서 영입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영입할 때 최고위원이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와인을 들고 집을 여러 번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좀 뭐 본인의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이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좀 본인이 나설 수 있도록 좀 환경이 갖춰지는 걸 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그런 모양새를 좀 중시하는 좀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원북 씨 어떠세요? 어찌됐든 경론을 벌였던 장제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선 캠프에서 마주친 상황인데요. 향후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김종인 위원장을 부르게 됐을까? 강준만 신인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정권 교체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김종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바람이 불었다라는 기대도 생기기도 했고요. 근데 김종인을 어떻게 영입했기
게 됐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끝마치고 김종인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 초선 의원이 대표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의원을 하지 않았던 좀 젊은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힘을 실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 힘을 실으면서 젊은 층에서도 어찌됐건 관심을 가졌고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그러면서 좀 바람이 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결국에는 압도적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당권 내에서는 좀 표를 많이 얻었고 2030에서도 거의 압도적으로 당권을 잡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전권을 가졌다라고 평가하기가 지금은 힘든 게 내부 중진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팽배하단 말이죠. 너무 어리고 의원을 해보지도 않은 애를 당대표로 인정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권 후보와의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 윤석열을 컨트롤해 줄 수 있고 나의 입장을 좀 더 존중해 주고 내 입장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좀 중간 다리가 필요하다. 근데 당 내부에서는 솔직히 찾기 힘들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로 이미 넘어갔고 이준석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을 영입해라고 되게 강력하게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체제로 꾸려져야 된다라면서 갈등이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윤석열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자라고 사과를 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자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좀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김종인을 불러들이지 않았나라는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서 합류를 하고 거기다 또 어떤 총괄을 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뭐 위치나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고려했을 때 확실히 유리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결국 이준석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는 거는 그리고 아까 원북 씨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초선 혹은 기존에 안 했던 사람들이 좀 잡아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중진들이 쭉정이라는 거예요. 같이 안 가겠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지금은 일단 너무 분란이 오래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골든크로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정리하는 모양새였지만 그게 과연 숨어있는 그 내부 모습까지 정리가 다 됐을까? 감정이 다 정리됐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분란이 나올 거고 오늘만 해도 그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윤석열 캠프의 사실 위크 포인트는 그것을 어떻게 잡느냐, 누구한테 그래서 권력을 주는 걸 정리를 할 거냐, 캠프에서 서열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라고 봅니다. 뭐 주먹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가 권한이 가장 크도록 이제 당이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가 약간 좀 누구 편을 딱히 안 들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굳이 이제 중진 의원들을 이제 김종인 위원장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서로 안 좋아하죠. 예. 이제 뭐 이거를 이렇게 딱히 누구를 배척을 안 하는 모양새다 보니까 이게 또 재미있는 모양새가 몇 번 연출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1편은 슬슬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2편은 이제 더 이제 좀 대척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참 제가 책을 골랐기 때문에 하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뭐 이게 불만이 있으시면 연락을 하셔서 뭐 출연을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저희가 소명 기회를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항상 열려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네. 이제 다만 이제 민원 창구는 원북 씨라는 점을 이제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네, 어찌됐든 책방기자 11-1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콜립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피드백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원북씨가 찾아갑니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시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책방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